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야. 82회 공개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목소리 똑같죠? 오늘 이제 82회 정모를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공개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모셨어요. 원래는 좀 크게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공연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곳에서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소규모로 했는데 지원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아마 추첨을 통해서 거의 한 15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반응이 없구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명상과 동양 철학을 맡고 있습니다. 네. 과학과 기독교를 좋아하고 덕이 또 많은 덕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이 힘들 때는 누가 날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잘 따져봅시다. 언제든지 죽창될 준비가 되어 있는 깡쌤 인사드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뭐 어디서부터 오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있으신가요? 제주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려고 하지? 부산에 오신가요? 부산? 부산 많이 오셨구나. 저희가 좀 잔인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200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당첨이 되면 2장 정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아는 사람을 같이 오고 하는데 저희가 한 장씩 드렸어요. 당첨된 사람만 와라. 그래서 한 장씩만 드려가지고 참 잔인한 방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뽑히시면 그래도 같이 와야지 해서 2분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좀 많은 분들한테 진짜 오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협소하니까 장소가 최대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장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다가 같이 오시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그냥 한 분씩 하게 됐습니다.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린 다음에 오늘 주제가 포스트 모던 아닙니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준비했는데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PPT 앞으로 한번 주실래요? 그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그림을 쓰고 있는데 저희 앨범 자켓입니다. 그죠? 이게 누가 그려주셨냐면은 신의철 작가님이라고 웹툰을 그리시는 분이신데 이분 부인이 소심이 님이신데 이거 아이디입니다. 저희 카페 아이디인데 신의철 작가님이 그려주신 걸 밝히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고요.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그죠? 제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고 김도인이 가장 안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현실적인데 한 명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누가 유난히? 딱 보면 한 명만 좀 다르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 선생은 귀가 있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협찬이 하나 있었죠? 협찬이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 구리의 고운마음 치과에서 방송에 나왔다고 그거에 또 감동한 나머지 핫팩이랑 귤을 나눠드렸다고 했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네, 그냥 그거. 그래서 귤을 보내주세요. 그죠? 아무래도 그 치과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귤을 먹은 다음에 치아가 노래지면 와서 이제 치료받아라. 뜻으로. 치과 이름이 고운마음. 네, 고운마음. 마음 참 고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같은 시간 동일한 지역에서 상수역에서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공개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공개방송날 비공개 번개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상수역에 있는 오디세이라는 곳에서 7시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끝난 다음에 심심하시다 그러면은 상수역에 있는 오디세이 가시면 자랑할 수 있는 내 자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꽤 많이 모이셨대요. 그래서 저희 끝나면 시간 되면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질의응답을 미리 받았죠. 그래서 조금 이따 저희가 뽑을 거거든요. 뽑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할 텐데 뽑히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립니다. 귀한 선물을 드려요. 저희가 1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을 나가는데 달력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나왔어요. 이따 당첨되신 분들, 질문이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달력을 드립니다.
최 사장 그림이 잘 나왔다는 뜻입니다. 네. 아, 그죠. 제 얼굴이 너무 잘 나왔어요. 원래는 제 책 다음 책이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 원래 이제 사전으로 예매하신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달력을 더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달력을 구매하면 책을 껴서 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공지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순서는 주제는 포스트 모던이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저희 주제고 준비하느냐고 저희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오늘 진행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사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사례를 먼저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거 관련돼서 잠깐 쉰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끝내는 걸로 오늘 하면 아마 9시 한 15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뭐 네. 말씀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네. 달력의 그림을 최 사장만 너무 예쁘게 그려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다시 그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야 무슨 말이야. 주희가 제일 예쁘게 나왔어. 그래요? 달력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예. 생긴 대로 나왔습니다. 생긴 대로 알겠습니다. 사진이잖아. 약 올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카페에다가 이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부터 보려고요. 사례. 잠깐 다음 보실까요? 딱. 일단 갑자기 예술 작품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예술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거 어떠세요? 요거는 누구 작품이냐면은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실 현존하고 있는 현대 최고의 어떤 미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데미안 허스트. 누가 거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느냐?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자본주의가 붙여졌어요.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데미안 허스트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하나 작품을 더 볼게요. 요것도 이제 데미안 허스트 작품인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아이고 설명 아니구나. 앞에 거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요거 보면 어떠세요? 이쁘죠? 이게 얼마냐면은 제목이 이겁니다.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2007년도 작품인데 얼마에 팔렸냐면은 1억 달러에 팔렸어요.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현존하는 작가 중에서는 가장 비싼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실제 두개골이에요. 안에 사람의 실제 두개골이 있고 백금으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몇 개더라? 8,000 몇 개인데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은 겁니다. 비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걸 이제 판 거죠. 치아는 진짜 치아예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러니까 아까 고운 마음 시까지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데미안 허스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관심이 많아요. 죽음에 관심이 많고 두 가지를 좀 융합해 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 개체와 그 다음에 어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원성이나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를 융합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의미를 좀 탐구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비싸게 판 거죠, 뭐 그죠? 그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안정적인 물질인데 실제로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경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력학적으로 보면은 가만히 놔두면 얘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흑연 같은 걸로 변하게 돼 있어요. 몇 억 년이 지날지는 모르지만 다이아몬드를 실온에서 이 정도 압력, 이 정도 온도에서 놔두게 되면 언젠가는 흑연으로 변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흑연으로 바뀌어요? 그러겠죠. 아주 진짜? 느리게. 네. 아주 느리게. 네. 그러니까 불완전성이 뭐 틀렸다는 거죠. 흑연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데미안 허스트가 그 정도로 똑똑하진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요 작품은 어쨌든 비싼 작품, 현존하는 가장 비싼 작품이다.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미안 허스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하나인데 방송으로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안 보일 테니까 이제 그 천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이름이 천년? 천년. thousand 하지 year. 마. thousand years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저 보이시나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신 분이 계실 테니까 커다란 유리방이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리방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이제 남자 성인 어른의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크기로 구멍이 좀 뚫려 있어요.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더기들이 들어있는 통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하얀색 통이 보이죠? 저기에 구더기들이 막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유리병 너머 왼쪽에는 소머리입니다. 저 소머리를 계속 교체하거든요. 소의 머리를 그냥 쏙뚝 잘라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구더기들이 잘 자랍니다. 꾸물꾸물 자라가지고 저 통에서부터 파리가 돼서 날라와요. 날라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리벽을 통해 가지고 소가 있는 곳에 소가 썩고 있으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거기로 와요. 그래서
소를 먹습니다. 핥아 먹겠죠. 핥아 먹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알도 까고 거기서 구더기가 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기장치가 있어요.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빠직빠직하면서 벌레 죽이는 거. 그게 이제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살충제도 좀 나오고, 그래서 오른쪽 방에서는 계속해서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구더기들의 탄생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죽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소 머리는 이제 작아질 거고 파리들이 계속 꺼먹기 쌓입니다. 이게 이제 데미안 허스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죠. 어떠세요? 느낌이? 요런 예술 작품 어떻습니까? 집에 하나씩 넣는 거. 이거 어때요? 진짜 소머리인가요? 진짜 소머리. 하나만 더 본 다음에 좀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게 조금 비유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소예요. 진짜 소입니다. 죽은 소를 목을 매가지고 위에 이렇게 매달았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놨죠. 그래서 창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건데, 돈의 약속? 뭐 이 정도의 작품으로 알고, 이름이 돈의 약속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요? 돈? 네, 돈. 네. 최 사장이 좋아하는? 그렇지. 프로미스 오브 머니라는 작품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오늘 사실은 데미안 허스트를 포스트 모던 미술 대표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포스트 모던 미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포스트 모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저희가 계속 고통스러워할 게 뭐냐면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도 그냥 현대 미술 작가라는 걸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가장 느낌상 우리가 포스트 모던을 떠올릴 때 가장 느낌상 근접해 있어서 일부러 데미안 허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좀 예쁘고 아름답고 딱 있어 보이고 집안에도 하나쯤 걸어놓으면 폼도 날 것 같고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걸어놓으면 폼이 납니다.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장난 아니다 이 사람. 정말. 이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죠. 포스트 모던이랑 자꾸만 연결시켜서 먼저 생각하지 말고 느낌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비싼 값에 팔리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타당한 건가? 윤리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너희들 의견만 잠깐 들어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예술 작품, 비싸게 팔리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 하나의 미술 작품이다. 창의적인 미술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얘기하면 최근에 예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미술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영감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대 미술을 넘어서면서 예술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대중화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엮이기 시작하죠. 대량 생산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앤디 워홀이나 아니면은 듀샹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와 연결된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데미안 허스트도 딱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감을 통해서 만들겠지만 실제로는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해가지고 팀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설치 미술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까지 고용하냐면은 아이디어 스태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는 스태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조교들이 저 배를 가르는 조교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 목을 자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커터 칼로 막 안 잘라지는데 막 그걸 자르고 있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거장의 작품. 네. 데미안 허스트가 거장이니까 돈으로 보면. 제 미적 취향이나 이런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항상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작품을 보고 있는 건지 이걸 벽을 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그려진 그냥 무늬 같은 건지 이게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좀 문외한인 편인데, 저는 저런 것 갖다가 이렇게 막 애호하면서 몇천억씩 줘가면서 이걸 위대한 예술이야 이렇게 감상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술로 인정하기 힘들다. 네, 저는 못하겠어요. 독출이는? 그 프레임이 짜여 있는 그림이 유일했고, 혹은 예를 들면 조각도 어떤 형태가 항상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가 있었던 시절에 갑자기 저게 튀어나왔으면은 뭔가 독특하다,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예술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면서 자랐냐면 이런 게 현대 미술이다라고 하는 걸 또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지. 이제는 저렇게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좀 더 독특한 시각, 좀 더 상식을 깨는 것들을 계속 전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대 미술의 특징이라고 이제 후려쳐서 보통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기상천외한 것들, 그럼 이거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 싶은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전 보면서 살아있는 소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사실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걸 하면은 이제 논란이 되겠죠. 논란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예술이다. 생과 사를 보여주고 또 여러분이 그 소비하는 소고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럼 개인적 생각은 어때요? 집에 하나 놓고 싶어요? 요거 괜찮네요, 요거. 내가 그 예술이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예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세탁기를 하나 갖고 와서 저기다 놓고 빨래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가정의 뭐 그 주부의 삶의 예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희는 어때요? 김도희는 마음에 드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편이어가지고 첫 번째 다이아몬드가 박힌 해골은 본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다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가다 봤다고요? 어딜 지나다니는데? 은히 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 보는 이제 장면인데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술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드냐면 현대미술은 항상 보면 이게 예술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거장의 작품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네 이게 예술 작품인지 저희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사진을 거장의 작품이야라고 소개받지 않으면 어떤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악행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 그냥 개인적인 기준에 봐서 이걸 예술 작품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점, 지점이 모호한 것 같아요. 파괴적인 거로 생각하자면 사실 그 모 대학의 졸업 전시회를 갔을 때도 있을 만한 작품인 것 같기는 해요.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당시에는 파격적이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작품이다. 정말 이제 현대예술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하나 배달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영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걸 보고자 했냐면은 아직 개념 정리를 안 했어요. 그죠? 포스트 모던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느낌만 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심리적 느낌과 좀 가까운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하게 될 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깡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근대라는 거는 되게 정형화되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까? 합리적이고. 근데 현대에 오면서 모든 걸 다 이해 못 하겠어요. 현대라는 이름이 붙은 건 다 이해가 안 돼요. 현대 건축, 현대 미술, 현대 철학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지점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포스트 모던이 뭡니까? 양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개념 정리. 그 저한테 숙제를 다 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까 최 사장님도 잠깐 얘기해줬지만 되게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철학이나 문화예술 분야, 건축 분야 이런 분야마다 조금씩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본래 어떤 다양성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그 자기들끼리도 어떤 공통적인 연결고리를 찾기가 참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통일적인 어떤 사상 체계로 딱 정리해서 이런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참 힘듭니다. 왜? 그 정의 자체가 자기들은 어떤 다양성을 추구한다. 저런 것도 자기들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층위들이 분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 봐도 너는 포스트 모더니스트야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자기는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푸코 같은 학자는 자기는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는 포스트 그렇죠. 모더니스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에 좀 혼동성이나 공통성을 찾기가 참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걸 일단은 짚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워낙 많이 쓰이는 용어고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었고 우리나라도 90년대는 이거 진짜 인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90년대 예, 90년대 대학가를 학번들 중심으로. 예, 거기에서는 정말 인기였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책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학과에서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알려면 저희가 이제 모더니즘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모더니즘 이후에 대해서 혹은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상의 조류이기 때문에 모더니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아요.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개념적으로 강의하는데 한 2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축약해서 최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후려치는 방식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20분 만에 끝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해주세요. 예, 근데 이 좋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름 자체가 사실은 쉽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포스트라는 접두어라고 하는 거예요? 접두사? 네. 붙이는 걸. 포스트. 그러니까 그 포스트. 포스트가 그냥 반대, 넘어서 뭐 애프터 영어로 뭐 그런 거죠, 그죠? 세 가지 의미가 비앙드. 적어져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세 가지 어떤 의미인데? 단순히 시간적으로 모더니즘의 이후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것이고 모더니즘은 근대를 얘기하는 네, 거고. 그리고 근대의 것들을 반대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안티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거를 좀 개조해서 모더니즘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하고 우리가 바꿔나가자. 그래서 좋은 거는 취합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수정하자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너네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잖아. 말도 안 돼 라고 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고 세 번째 의미에 의하면 이런 거다라고 이제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것도 또 공격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어쨌든 뜻은 뭐 넘어서 예. 근대를 넘어서 그렇죠. 근대를 비판하며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더니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모더니즘 하면 이제 번역하면 근대성, 근대 이렇게 번역이 되는 용어죠, 그렇죠? 근데 이 근대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랑은 별 상관은 없어요.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아시다시피 그 서양 유럽 쪽에서, 서유럽 쪽에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저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독일까지 이어지는 그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사상적 어떤 경향이라고 총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서양에서 한 17세기부터 한 20세기 초반 정도까지 대략 잡는 것 같고요. 이 모더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제가 딱 3개만 골라왔어요. 이 이상 고르면 안 된다. 예, 주의사항을 하도 받아가지고 딱 3개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성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예, 두 번째는 이분법.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몽주의. 이렇게 3가지만 딱 키워드로 잡아왔는데요. 뭔지 알겠는데 이성중심주의, 네. 계몽주의, 이분법? 예. 세 가지가 이제 근대성을 대표하는 예. 어이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그럼? 뭐 대충 알겠는데 이성중심주의 뭐 알 것 같아요. 예. 계속 해보시지. 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 중심주의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중세에서는 진리라는 게 이제 하느님의 말씀 안에 있으셨다라는 게 너무 당연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죠, 그렇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고전 문헌들이 유럽, 서유럽 사회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그때 당시 지식인 계층들이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진리 탐구의 돌파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연장선 속에서 어떤 자연과학이라는 어떤 씨앗이 처음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관찰과 수학에 기초했던 어떤 과학이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쭉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사실 서양 근대에서 또 인류 전체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인간이 어떤 진리를 탐구할 때 하느님이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나 아니면 고대의 어떤 위대한 성현의 말씀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와서 인간이 스스로 눈으로 관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어떤 이론을 세우고 그거를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몇 번 하다가 보면 인간이 자기 순전한 힘만으로 어떤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진리 탐구를 신의 말씀에서 시작했었던 것을 인간 이성으로 바꾼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은 되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봐, 우리가 이는 MC 제곱은 그때 없었죠, 그렇죠? 네. 뭐가 있으니까 천동설 모형이나 지동설 모형 같은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F는 MA.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법칙들을 발견하고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확신 속에서 태어났던 게 데카르트라던가 뭐 이후엔 라이프니츠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한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인간한테 엄청나게 뛰어난 인식 능력 자체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인식 능력의 이름이 바로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얘기되었던 서구말로 하면 로고스죠. 그렇죠? 이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성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어떤 컴퓨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인간 스스로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판단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와 논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이라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진행하다가 보면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성이라는 거의 특징에 그때 당시에 근대 사상가들은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혹은 준거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그 힘 그거 하나만 믿고도 우리는 보편적인 질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인간의 이성이 다 똑같다고 봐요. 각 개인마다 최 사장님, 김도인, 독실님 이성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각자 그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어떤 동일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쉽게 예를 들면 수학 시험을 본다고 보죠. 문제를 딱 풀면 답이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그렇죠?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지 3, 4, 5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이성을 사용하기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동일한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때 나타났던 서양 사회의 어떤 이성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유일한 진리 판단의 준거로 보고 누구나 이 동일한 이성을 사용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일단은 그 세 가지 개념, 이성중심주의, 이분법, 계몽주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성중심주의의 네. 본질 두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는 능력이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갖춘 거고 네. 그런데 그 능력이 동일하다. 보편성을 갖고 있다. 예. 아, 그게 이성중심주의다. 알겠어요. 반박하기 힘든 것 같죠? 반박 조금 다 들어본 다음에 그래, 제가 반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지. 그래서 인간은 어떤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념이 아주 오래전부터 태어났던 게 아니고 이때 인류 역사에 특이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서구라는 사회에서 자연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들이 뭐 수학적인 뭐 도구나 이런 것들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했네? 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럽의 근대는 이성이라는 인간의 능력에 모두 다 매료됐던 시기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식의 능력인 이성과 그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대상들이 있겠죠. 그 나머지 것들. 이성과 이성이 인식하는 그 나머지 것들은 구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요. 혹은 영혼,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과 이성이 없는 신체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인간과 자연도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인간은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성을 가진 그런 존재지만 자연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 근대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이런 이분법적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주체와 객체, 뭐 영혼과 신체, 뭐 인간과 자연 이런 거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저희 그 방송 때도 다뤘죠. 데카르트의 이원론 기억하십니까? 네. 독실님이 그때 정리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기억나나요? 송과 선? 막 이런 거 나왔었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세상이 어떻게 구성해 있느냐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혼 혹은 정신이 한 부류가 있고 그 정신과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연장이라고 합니다. 사물들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정신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의지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게 아닌 사물들은 없어요. 그런 게. 일종의 인형이다, 인형. 안테나가 송과선이라고 주장을 했었었고, 예. 그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계나 다름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동물은 뭐 학대를 하든 우리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예, 거죠. 로봇 같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데 사실 이 이분법적인 사고 덕분에 서양인들은 이성이 결여되어 있는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되게 차별하고 주변화시키고 타자화시키는 논리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도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잘 발달된 인간이 있는데 어떤 애는 태어날 때 약간 목상에서 떨어졌어. 머리가 다쳤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성이 결여된 사람이 됩니다. 즉 이성적인 게 무조건 좋은 건데 비이성적인 것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별당하는 거예요. 배제당하게 되고 억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백인과 흑인, 문명과 야만, 이성과 감성, 또 더 나아가면 남성과 여성까지도 구분이 됩니다. 왜? 여성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성적으로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 이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이런 이성중심주의는 결국에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에 따라서 어떤 것들, 특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논의되는 그런 것들을 폭력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논리로 엄청나게 써먹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의 그 식민지 근대화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대로 그 논리죠. 한국 사람들은 미개해, 이성적으로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발달되어 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친히 너희들을 발전시켜 주겠어. 너희들의 미개한 이성. 이 논리로 이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철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철학과 나왔는데 그럴 것들 아주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대학교 막 1, 2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뭐 합니까? 이제 코 올리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코 올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지금은 뭐지 은퇴하셨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먹고 사는 문제인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체와 객체의 문제다. 그거가 철학의 전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강 선생이 얘기하는 그 이분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보통 빡세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인간 이성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분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분법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거가 있고 이분법이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나 보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성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이성적이다. 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근대 사회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의 핵심이 된 건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로 쪼개가지고 우리 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둘로 나누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차등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남성, 서양, 그다음 또 뭐가 있어? 뭐 자본가, 그렇죠. 이성, 선 이런 것들은 좋은 게 돼버리고 똑같이 반으로 잘렸던 여성, 동양, 노동자 이런 것들은 이제 폄하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게 근대 사실 본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강 선생은 이성중심주의 그리고 그거의 본질로서의 이분법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런 사고 구조를 곰곰이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계몽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비합리적이고 미개한 것들 이런 것들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도와줘야죠. 예, 도와줘야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때려더라도 그렇죠. 진리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서양 근대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저는 계몽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서양인들은 보편적인 이성을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결국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오래된 전통, 미신, 과거의 풍습, 사람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는 방해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해물들로부터 하나씩 인간이 벗어나는 걸 갖다가 바로 계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철학자 칸트가 계몽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이성 사용의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보인데 내가 그 바보스러움을 갖다가 하나씩 지워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사실 17세기 이후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핵심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시민혁명이나 자본주의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큰 계몽주의적 기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은 사회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즉 계몽주의는 한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해 나간다는 어떤 사회 진화론적 시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 더 올바른 방향이 있어요. 그건 합리적인 방향이에요. 이른바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적 방향, 아니면 산업화, 아니면 과학적 방법론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건 야만스러운 겁니다. 동양,
그렇죠. 명상 예. 아니면 미친 거 같아요. 근데 뭐 존재만 하고 있어 왜? 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뼈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계몽주의적 시각이 근대에서 굉장히 뼈대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다 합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대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을 세계 중심에 두고 이성을 통해서 세계 본질을 인식하고자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반면에 이성에 의해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비이성적인 것들은 차별하고 억압하고 배제하고자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게 지나간 사조인 것이 아니라 네. 어디까지나 지금도 근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도 의무교육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배우지만 예를 들면 별을 보고서 점성술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뭐 알아보는 방법을 배우진 않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는 옳은 거고 하나는 잘못된 거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뭐 윤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이 옳아.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삶이 옳아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옳은 역사가 있고 옳지 않은 역사가 있고. 그렇죠. 이거는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사실 근대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대성을 갖다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 보고 싶으면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 다녔을 때. 거기에서 교육 과정으로 가르쳐졌던 것들은 뭐냐면 다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혹은 이미 합리적으로 다 검증된 지식이라고 확증된 것들만 가르칩니다. 점성술 뭐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절대로. 예, 미적분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근데 근대적인 공간이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어떤 게 근대적 공간이냐면은 학교, 네, 대표적인 공교육,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병원 이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 근대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 네, 네. 국가. 이런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쨌든 그것들이 세 가지를 특성을 한다는 거죠. 이성중심주의, 그리고 이성중심주의의 본질로서의 이분법, 그리고 이분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니까 나쁜 걸 좋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서의 계몽주의가 세 가지가 근대성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네. 너무 옳은 것 같은데요. 맞잖아요. 진짜? 사실이잖아. 참이 그러니까 이게 더 좋고 우월해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약간 가치 판단을 제거하고 보면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단 말이야. 내가 AB형이니까 얘는 사이코 또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이잖아요. 여기 모이신 절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형을 소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김도희는 이 근대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대성. 사실은 이제 깡 선생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땠냐면은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목한 거야. 두 가지 나눈 것 중에서 하나를 억압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들이 나쁘다는 것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근대성을 넘어서 가지고 근대성을 좀 설명해 주신 건데 사실은 우리 근대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올바른 게 있고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능 시험에서도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뭐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 같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대에 왔지만 당시에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여자하고도 정치를 발휘 여자들이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시대에는. 그랬죠. 네. 그렇죠.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근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점도 있긴 있는데 어떤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문제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뒤에 있긴 한데 역사적으로 아 뒤에 있는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그래도 싶은 얘기 될까요? 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 해봐요. 네.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 특징만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기는 어렵고 근대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근대성을 긍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얘기해 볼까요? 아, 뭐 준비하신 게 있었어요? 아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순서상, 하냐면은 네. 개념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이거 왜냐면 개념만 보면 안 되니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포스트 모던이 왔는가를 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원래는 그 질문이 그게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거나 문화사적으로 봐도 반드시 기반되어야 되는 사고라고 생각하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근대성이라는 특징의 사고를 벗어나서 하긴 어려워요. 어떤 이론적이거나 이분법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성작용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만 고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 그 문제점 때문에 이성적인 중심의 뭐 사고관 아니면 이성이 보는 이분법 자체를 무시하자 이거 자체는 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랑 흑백 논리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안 좋은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봐. 쟤는 흑백 논리로 항상 바라봐. 이렇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 작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대상을 타자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규정을 하고 개념적으로 규정하다가 보면 그 대상을 온전하게 인식은 못하겠죠, 그렇죠? 네. 일부만 대표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어떤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함축은 하고 있죠. 어떤 그 네네. 가능성은. 일단은 그거지. 일단은 김도인이랑 덕실이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근대적 정신, 근대성, 이분법이라는 게 그걸 토대로 해야지 뭐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크다 보는 거야, 그지? 하고 싶은 얘기 말해봐. 뭐 얘기하다 그래 끊어가지고. 오늘 깡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랑 연결되는 근대성을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근대성의 특징이다 하면서 뭐까지 나왔냐면 문제점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처음 들으실 때는 근대성이 굉장히 문제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적인 사고 능력은 항상 주객을 분리하기 때문에 객체를 타자화시키거나 폭력하고 배제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속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어서 당연히 유럽 중심주의의 근대성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성 중심주의가 반드시 주객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이성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 중심으로 보면 당연히 주체랑 객체가 분리돼요. 이성이라는 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 보편적인 특징이 있지만 이성은 작용할 때 누구한테 작용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사유나 생각을 하면 제 본명 말을 보냈습니다. 네, 김도인이라는 그 어떤 신체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성작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발생시키는 이성작용은 항상 김도인의 시각 중심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작용의 특징으로서 주객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성이나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는 거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우리가 완전 제거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분법적인 것이 세상의 원리인 거야. 네네. 아까 정신과 물질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네. 구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구분하고서 그걸로 남을 옥수수 턴다거나 폭력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법을 옥수수 터시는군요. 네. 땅쌤은 어때요? 일단 우리가 2부 때 토론이 있으니까 네. 느낌만 한번 물어보려고. 근대성, 이분법. 근데 덕분에 이렇게 인류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명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분법은 쓰레기다. 아, 이것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예. 인류 역사 전체를 망친 게 이분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사장님. 최 사장님 항상 네. 어떤 근원적인 하나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론적 세계 말고 저는 근데 폭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걸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걸 배제할 수밖에 없냐면은 배제를 못 하는 거야. 이분법이라는 것과 이분법이 만들어낸 차별을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법 안에 차별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100%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건 항상 폭력으로 귀결된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가 가치가 들어가 있냐면 반드시 그 차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듣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똑같은 선량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우월하고 이 사람은 열등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철저하게 이론적인 차별 혹은 이론적으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여기 담겨져 있는 물은 마셔도 되는 거고 하수도에 있는 물은 마시면 안 돼. 이런 식의 네. 구분조차도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가치적인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면 말고 가치적인 면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대성이나 아니면 탈근대성, 모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가치적인 측면, 인간의 삶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지 마. 분지에 몰렸다고 웃지 마. 그러게 토론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분지에 몰린 사람을 비웃다니. 아니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자면서 지금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저께 이제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판 싸움. 넉살 잡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한 번 저희가 싸우고 나면 그 똑같은 주제를 다시 얘기를 안 해요. 우리 네 명은 다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꺼내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많은 덕분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뭐만 하면 시간이 많이 됐다고 하시거든요. 시간이 됐어요. 지금 쉬는 시간이야. 네네. 그래서 잠깐 쉬어야죠. 진짜?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은 시간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두 가지를 했어요. 사례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충 이런 느낌인가 보다. 약간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잠깐 미술과 연결시켜서 봤고 그 다음에 사실 잘 연결되진 않았지만 근대성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봤어요. 근대성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봤습니다. 잠깐 좀 쉬어야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미술 작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말했었던 그 모더니즘과 어떤 게 드러나는 건가요? 쉰 다음에 깡 선생께서 네. 포스트 모던 개념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걸 설명하고 네. 물고 뜯는 시간, 토론의 시간,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증명하는 시간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쉴게요. 그래야지 좀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10분 쉰 다음에 정말 10분 쉴 겁니다. 그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10분만 쉰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